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그는 조금 전 기차를 타고 나주에 오면서도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조선애를 알게 되면서부터 어머니 생각을 잊게 된 것 같았다. 왜 조선애를 만난서부터 어머니를 잊게 된 것인지 몰랐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잠시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이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조선애를 만나고부터 그의 가슴을 바위덩어리처럼 짓누르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개동이 형이 지었다는 그 노래를 듣게 되자 오랜만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갑자기 가슴 밑바닥이 뜨거워진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대신 아련한 그리움으로 되살아났다. 헌데 어쩐 일인가?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부러 나를 만나러? 장계동은 사찰나무 밑에 놓여있는 돌에 앉으며 물었다. 저 간도로 떠납니다. 간도? 왜? 장계동이 용수철이 튕겨오르듯 벌떡 일어서며 즉각적으로 따지듯 반문했다. 양만석은 가볍게 웃고만 있었다. 그는 계동이 형님한테 간도로 떠나는 까닭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미적거렸다. 아니 갑자기 간도로 가겠다니 무슨 연유인가?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건가? 도망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현실 도피일 수도 있겠어요. 내 땅에서 역경을 이겨낼 생각을 포기하고 신천지에서 새 꿈을 펼쳐보겠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분명해요. 지난번 광주 학생운동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철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촌 건설을 위해 간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내가 한 일이란 어린 학생들을 불구덩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 충동질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을 내세워 불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로 떠나는 겁니다. 양만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장계동은 양만석이 간도로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양만석의 말 맞다나 그가 멀리 떠나는 것은 분명 현실 도피라고 생각했다. 낯선 신천지에서 꿈을 펼쳐보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장계동은 양만석과 헤어진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양만석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 사이에 오랜 동안 쌓였던 회한이 풀려 날이 갈수록 정이 돈독해져 가고 있는 터에 다시 떠나겠다니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동안 양만석은 장계동 자신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지 않았던가. 장계동은 양만석이 간도로 떠나겠다고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말은 이상향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조선애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조선애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광주나 서울보다는 낯선 간도 땅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없는 동안에 가끔 순식이도 좀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양만석이 더듬거리며 어렵게 순식이를 부탁했다. 그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네. 헌데 떠나기 전에 순식이 모친을 만나고 가게. 훗날 어차피 자네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닌가. 부디 훗날을 생각하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보다는 훗날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던가. 순식이 모친을 만나고 가면 훗날 자네가 순식이를 만나기가 한결 부담스럽지 않을 것일세. 가급적이면 순식이도 한번 만나보게. 지금 누구보다도 괴로운 것은 순식이 그 아이일 거야. 그놈이 저렇게 엇나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옛날에 자네가 자네 모친에 대해 느꼈던 배신감과 우리 아버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생각해보게. 그래도 그때 자네는 자신을 이겨낼 만큼 성장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순식이는 어려서 그 같은 충격을 받았거든. 누구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을 거네. 순식이가 저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순식이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은 자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순식이 모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닐세. 자네밖에는 없네. 순식이를 저대로 두고 멀리 떠나버린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네. 장계동의 말에 양만석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님, 몸 조심하세요. 이번 광주 학생운동으로 일제는 더욱 극악스러워질 것이 뻔합니다. 백년이 백석이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이번 일로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온 애국 인재들이 싹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싹이 잘라졌으니 민족 해방을 위해 필요한 민족의 힘이 약화되고 분산돼서 그 힘을 결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3.1 만세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광주운동이 일어나기까지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10년 아니 20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장계동은 양만석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양만석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시국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 언제 떠날 생각? 곧 떠날 생각입니다.
네,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나마는 간도에 가면은 혹시 무슨 부탁인데요? 우리 숙부님, 우아미 아버님 말이군요. 그렇다네. 장대불이라고 자네가 한번 알아봐 주소. 년전에 그쪽에서 새끼내로 우아미를 찾아온 사람 말로는 숙부님이 간도에서 홍범도 장군 휘하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올해로 52이시네. 생사라도 알았으면은 꼭 알아보죠. 걱정 마세요. 혹 숙부를 만나시면은 우아미 장가 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게. 네, 기필코 찾아뵙도록 하지요. 양만석이 말하며 일어섰다. 시작종이 울렸기 때문이다. 언제 다시 올 텐가? 숙부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으니 잠시만 기다리게. 나 조퇴하고 나오겠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 그럼. 양만석이 두 손으로 장계동의 손을 덥석 붙잡고 흔들었다. 내가 조퇴를 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니까. 나랑 더 이야기를 하세. 오늘 밤 나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는가? 장계동은 그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운지 곧장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거리면서 말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해서 그래. 장계동이 보기에 이날따라 양만석이 무엇에 쫓기고 있는 듯 잔뜩 서두르는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낯선 이국 땅으로 도망치는 심정일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양만석이 무척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 때문에 더욱 이대로 헤어지기가 섭섭했다. 하룻밤 같이 밤을 새우면서 양만석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기를 빌겠네. 장계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양만석이 지금 떠나면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는 다시 만나볼 수 없을지 모를 일이었다. 잠깐만 기다리게. 조퇴를 하겠으니까 나하고 같이 나가세. 장계동은 이대로 양만석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 다급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양만석이 다시 장계동의 손을 붙잡아 흔들다가 놓고는 돌아섰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교정을 가로질러 걸어 나가다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장계동은 그때까지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서 양만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만석이 손사래를 치며 어서 들어가 보라는 신용을 했다. 그때 교실로 들어가려던 장계동이 양만석을 향해 뛰어왔다. 양만석도 몸을 돌려 세우고 장계동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이 와락 붙들어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아는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며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몸 조심하게. 형님도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장계동과 헤어진 양만석은 나주 보통학교를 나와 금성산으로 향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기 위해서다.
이제 고향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를 일이라 어머니 산소에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양만석은 문득 지난날 일본으로 가기 위해 나주를 떠났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나주를 떠났었다. 고향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원망과 분노와 서글픔만이 있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나주를 떠난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었다. 그는 기차 속에서 차창 밖으로 스치는 고향의 산천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다. 일본에 도착하여 고향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사회과학에 눈을 뜨면서부터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반상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다음에 노비의 핏줄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났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생부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을 떠나는 양만석의 마음은 그때와는 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했다. 원망과 분노와 아쉬움 대신 죄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미련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여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금성산에 오르면서 고향의 산천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고향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개동이 형의 말 맞다나 어쩐지 고향에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광주로 돌아온 양만석은 마금니한테 간도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님, 부탁이 있는데 나주에 있는 우리 논 20마지기만 더 사주셔요. 마금니는 양만석의 그 말을 선뜻 이해할 수 없어 잠자코 있었다. 실은 제가 선혜 씨하고 이번에 간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간도에 가서 일을 하자면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응? 아, 만주로 간다고? 어따, 그 먼 데를 못으로 가. 예상했던 대로 마금례는 화들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만주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아이고, 가지 마. 제발 가지 말란께. 가서는 안 돼. 마금례가 울상이 된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올 겁니다. 안 돼야. 그동안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의접이 되었는디. 우리 개동이도 안 된다고 허째? 물론 개동이 형님도 서운해하시죠. 그렇지만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아주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도 아주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옆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틀림없이 돌아올 겁니다. 암튼 논 20마지기 값만 융통을 좀 해주셔요. 양만석의 말에 마금례는 한동안 침통한 얼굴을 하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헛헛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동안 양만석이가 옆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데 갑자기 떠난다니 가슴이 휑하니 뚫린 것처럼 섭섭하고 아쉬웠다. 그녀는 양만석이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양만석은 조선애와 같이 서서평 여사와 최홍종 목사를 찾아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간도로 떠난다는 말을 흘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마금례가 돈을 융통해 줄 때까지 금성관에 처박혀 있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광주를 떠나기에 앞서 양만석은 공허한 마음에 할 일 없이 거리를 쏘다녔다. 그날 어둠이 깔릴 무렵 우평국 앞 내거리 한 복판에서 아들 순식이와 잡박 마주치고 말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걸음을 멈춘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순식은 양만석이가 상상했던 대로 도리우찌의 양복 차림이었다. 집에 가는 길이냐? 아니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첫 대화였다. 양만석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웠으나 어쩐지 분위기가 딱딱하고 어색했다. 그렇지 않아도 너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약속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순식은 한참 동안 생각을 굴리는 것 같더니 마지못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바쁘면은 내일 만나고. 아닙니다. 순식의 대답을 들은 양만석이 먼저 우편국 옆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너 걸음 뒤로 순식이가 버릇처럼 어깨를 흔들며 따랐다. 그는 아들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집 안 가봤지? 양만석이 광주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한국 요리집 신광원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양만석이 아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그 자신도 딱 한 번밖에 와보지 않았던 값비싼 인류 요리집을 선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저녁을 사주고 싶었다. 그것으로라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순식이가 엇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원인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책해왔다. 자신이 제대로 아비 노릇을 해왔더라면 순식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들과 함께 신광원에 들러선 양만석은 조용한 방을 부탁했다. 순식은 처음 와본 요리집이었으나 조금도 저함이 없어 보였다. 자그맣고 깨끗한 방에 안내된 양만석은 기생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저녁과 청주 한 병을 시켰다. 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밥상이 나올 때까지 멀찍이 떨어진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식은 되도록 아버지의 시선을 피해 천정을 쳐다보고 있었고 양만석은 그런 아들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양만석도 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이제 와서 순식을 탓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밥상이 들어와서야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이 마주 앉았다. 술상과 밥상을 겸한 진수성찬이었다. 순식은 상차림을 보자 다소 놀랐다. 자, 한 잔 받아라. 이제 학생이 아니니 술을 마셔도 괜찮겠지. 양만석이 술 주전자를 들고 아들을 보며 말하자 순식은 무릎을 꿇더니 망설이지 않고 술잔을 받았다. 양만석은 아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저런 예의를 갖추었나 싶어 조금은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양만석이 아들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순식이가 주전자를 받았고 양만석은 잔을 들었다. 순식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잔을 채웠다. 자, 마시자. 그러고 보니 우리 부자가 이렇게 대작을 한 것이 처음이로구나. 양만석이 말한 다음 술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입술을 축였다. 순식은 옆으로 살짝 돌아앉아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술을 잘 마시는구나. 허나 어른들하고 대작을 할 때는 먼저 잔을 비워서는 안 된다. 양만석은 아들의 빈 잔에 술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순식이 듣기에도 탓하는 말로 들리지가 않았다. 순식은 바로 술잔을 들지 않고 아버지가 잔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 잔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잔을 비운 다음에야 술잔을 들어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 마셨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다. 자, 밥 먹자. 양만석은 세 번째의 잔을 비우고 나서 숟가락을 들었다. 순식은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먼저 밥을 뜬 다음에야 숟가락을 들었다. 순식은 소고기 장조림과 계란찜 등 맛있는 반찬만 골라서 먹었다. 양만석은 아들이 맛나게 먹는 모양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장조림을 좋아하는구나. 자, 이거는 영광굴비다. 좀 먹어봐라. 양만석은 젓가락으로 굴비살을 발라 아들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순식은 아버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갈비찜 등 맛있는 반찬만 계속 정신없이 골라 먹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양만석은 아들을 데리고 요릿집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그래, 어떠냐? 주임 고스가이 노릇 할만하냐? 아, 예, 좋아요. 학교는 그만둘 생각이냐? 예. 하기야,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우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잠시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아버지와 아들은 침묵 속에서 음식 먹는 데만 열중했다. 순식은 배가 고팠는지 이것저것 먹느라 쉬지 않고 바쁘게 젓가락질을 계속했다. 양만석은 젓가락을 든 채 그런 아들을 한동안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머니는 어떠시냐? 양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어머니 말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걸 알고 있을 텐데. 아, 예. 물론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시지요. 허나 지금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시골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제 걱정은 마시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순식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양만석의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양만석은 잠시 아내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고등계 일본 형사의 보조원이 된 것을 알고 얼마나 낙담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죽했으면 아들한테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을까. 아내를 보지 않아도 그 참담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래, 내 모친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더냐? 양만석은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나주 그의 본가로 가게 될지 궁금했다. 그는 지난번 아내를 만났을 때 나주 본가로 가 있으라고 했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외가로 가시겠죠? 순식은 음식을 삼키며 건성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양만석은 내심 아내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 와서 나주 본가로 돌아온다면 되레 부담스럽기만 할 것 같았다. 너는 내 모친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양만석은 그렇게 묻고 나서 곧 후회했다. 자칫 아들한테 속을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상관없어요. 모친이 나주로 돌아간다면 너도 나주집에 자주 가게 되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머니를 만나러 자주 가게 되겠죠. 순식의 말에 양만석은 밥숟가락을 놓고 빈 잔에 술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그는 비로소 아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처신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양만석은 그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아내는 지금 세 식구가 한 울타리 안에 하나로 엮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지난번 학생 소요 때 붙잡혀가지 않은 거죠? 청년회 간부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건재하시니 이해가 안 가요. 역시 아버지는 가짜 사회주의자인가요? 순식이가 상반신을 앞으로 꺾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양만석은 뜻밖의 질문에 황당함을 느끼며 아연실색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도 아들은 그에게 같은 말을 물었었다. 그는 아들의 질문에 무엇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어떤 의도로 그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몰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양만석은 다시 자작으로 빈잔을 채워 한 입에 털어넣고 나서 되도록 태연한 척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냥 의문이 생겨서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먼저 붙잡혀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부끄럽게도 이번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가장 강력한 배후 세력인 줄 알았어요. 이번 소요 때 주동자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치들이 많지 않았어요? 순식은 따지듯 물었다. 양만석의 눈에 그런 아들의 태도가 몹시 마뜩치가 않았지만 참았다. 양만석은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에 되도록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대답하고 싶지가 않았다. 우리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양만석은 순식의 무례하고 저돌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긴장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몰라 조금은 마음이 움츠러들기까지 했다. 그는 아들에 대해 경계심을 느낀다는 것이 슬펐다. 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피하고 싶기까지 했다. 그는 빈 술잔을 채우며 아들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광주에 계실 겁니까? 왜 그러느냐? 양만석은 아들의 질문에 생각을 굴려보지 않고 즉각 반문했다.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저 지금 제가 갈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거든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뜻한 바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데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부탁입니다만 제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애비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양만석의 언성이 다소 높아졌다. 갈수록 무례하게 구는 아들을 날카롭게 찍어보며 빈 술잔을 팽개치듯 힘껏 상위에 놓았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광주를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양만석은 비탄에 젖어 실소를 삼켰다. 앞길에 방해가 되니 광주를 떠나라는 말을 하다니.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당장 아들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폭발하려는 마음을 억제하며 참았다. 그 순간 야릇하게도 죽은 생부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난날 그가 생부한테 지악스럽게 행자를 부렸을 때 생부도 지금 그의 심정과 같았으리라 싶었다. 그런데도 그의 생부는 행티 사나운 그에게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되레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쌓은 업보라 여겼다. 어머니와 함께 나주에 가 계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아주 멀찍이 서울로 올라가시든가, 아니 서울도 싫으면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시든가. 양만석은 순식이가 마음대로 입을 열도록 내버려 두었다. 막 그까지 청년학원에서 무지렁이 아이들이나 가르치려고 광주에 계실 필요가 있어요? 나주에 가기 싫으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반듯한 자리 하나 찾으시면 어때요? 양만석은 마지막 술잔을 채워 단숨에 비웠다. 그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 아들의 무례를 탓할 생각도 없었다. 사리 분별을 못하고 철없이 망동하는 아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괴로울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아들을 언제까지나 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자니 더욱 답답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간도로 떠날 계획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애비 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 말만은 하고 싶구나. 서둘러 갈 길을 찾기 전에 자신부터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면은 갈 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단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한다. 후회하지 않겠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거라. 양만석은 훗날이라도 자신이 한 말이 순식에게 작은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순식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한테나 잘해주세요. 순식의 말에 양만석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잘 생각해 보셔요. 순식이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신광원을 나온 아버지와 아들은 우편국 내거리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곧 헤어졌다. 아들과 헤어진 양만석은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어둠 속을 무작정 걸었다. 광주를 떠나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벌떼처럼 머릿속에서 윙윙 거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아들에 대한 노여움보다는 오히려 측은지심 때문에 괴로웠다. 아들을 생각하면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도 현실에 대한 도전심도 일시에 사그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다. 아들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싶어 모든 것이 부질없이 생각되기도 했다. 정말이지 그는 이 같은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칼바람이 드세어졌다. 을씨년스럽도록 싸늘한 어둠의 거리에는 행인들의 발걸음도 끊겼다. 양만석은 걷고 또 걸었다. 갑자기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미혹의 시간 속을 헤매는 듯 했다. 자꾸만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몸이 떨려왔다. 그는 광주 천변을 따라 내려가다 다시 되돌아 올라와 금성관 가까이 가다 말고 한갓진 길모퉁이 허름한 주점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불도 없는 썰렁한 주점에서 탁주 한 주전자를 시켜놓고 청승맞게 홀짝거렸다. 금성관으로 돌아온 양만석은 순식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썼다가 순식이 보아라로 고쳤다. 순식이 보아라. 애비는 광주를 떠난다. 이번에 떠나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광주를 떠나면서 내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애비가 없는 동안 내 모친을 잘 살펴봐라. 내 모친한테는 오로지 아들인 너 하나밖에 없다. 애비 대신 너라도 모친 곁에서 잘 돌보기 바란다. 둘째, 너는 양씨 가문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란다. 애비는 어쩔 수 없이 성은 양씨이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장씨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애비와는 상관없이 너만은 양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것으로라도 돌아가신 내 할머니와 이 애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모친이 나주 본가로 들어가기로 한 것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면 이 애비를 잊어야 한다. 내 말대로 내가 양씨 일가로 살아가자면 애비를 잊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애비를 잊는다고 해서 애비는 너를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애비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너를 찾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너에게 뼈저린 충고를 하고 싶구나. 지금 이 애비의 이야기는 비록 고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내 자신을 추스리는데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와 고비가 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붙잡지 못하고 놓친다거나 고비가 닥쳤는데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를 하고 만다. 그러기에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해야 하고 고비를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그러나 기회와 고비를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인지 고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인지 고비인지조차 구별을 못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아니고 고비다. 고비일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너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덕을 쌓기 바란다. 덕을 베풀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몸 건강하게 지내거라. 이틀 후 토요일 저녁 늦게 장계동이가 백년이와 함께 나주에서 올라와 있었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기 위해 일부러 올라왔노라고 했다. 양만석은 장계동 형의 깊은 배려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 또한 계동이 형과 악수 한번 나누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양만석과 장계동은 한 방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밤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이 자리에 마금례와 조선에도 합석을 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두 여자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날 밤 양만석은 간도 땅에서 그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했고, 장계동은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날따라 장계동은 평소 그답지 않게 조국의 장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계동의 생각은 비관적이었다. 나는 이번 광주 학생운동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조국 독립을 얻어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네. 아니, 불가능할 것 같네. 10년 전 기미 만세운동 때는 지식인들이 앞장을 섰다가 실패하여 결국은 허점만 노출시키고 말았었고, 이번에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항일 투쟁을 벌였으나 어른들은 방관만 하였네. 민족적 힘을 결집시켜 보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우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네. 과거 기미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방황했었던가. 아마 이후로도 많은 젊은 학생들이 학업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게 될 걸세.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누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겠는가? 장계동은 탄식의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어쩌면 그는 둘째 아들 백석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형님, 기민년 만세운동이나 이번 거사가 꼭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또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다만 우리 민족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민족의 힘을 보여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님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일제와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젊은 학도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역사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과 방황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물론 당분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분간 숨을 죽이고 있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도 땅이라면 숨을 죽일 필요도 몸을 낮출 필요도 없지요. 이제는 외곽에서 힘을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만석이 조선애와 함께 광주를 떠나는 날 아침, 마금례와 장계동, 백년이와 백석이 등이 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기차가 출발하여 역 구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양만석은 차창문을 열고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분명 역까지 함께 왔던 백석이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를 내며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백석은 보이지 않았다. 양만석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에 마음이 우물하게 가라앉았다. 기차는 숨을 헐떡거리며 들판을 달렸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들판에는 파랗게 보리삭이 넘실거렸다. 화사한 봄날 햇삭이 파란 들판에 묶음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따금
못자리를 서두르는 농부들이 쟁기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바람도 불지 않아 더없이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농촌의 모습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도 보릿고개를 견뎌내는 농민들의 배고픔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만세를 외치며 항일투쟁을 하다가 붙잡혀가서 철창 속에 갇혀있는 학생들의 고통은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기차는 날이 어두워서야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양만석은 대합실을 빠져나오자 얼핏 뒤를 돌아보다가 서너 발짝 뒤에 따라오고 있는 백석을 발견하고 소스라치듯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백석이 흰색 두루마기에 모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백석이가? 내가 어찌 된 일이냐? 서울에는 왜? 우리와 같은 기차를 탄 게냐? 양만석은 백석을 붙들고 놀란 얼굴로 거듭 물었다. 백석은 다소 경직된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머금었다. 저도 따라가려고요. 뭐야? 나를 따라가겠다고? 양만석은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양만석은 부드럽게 말했다. 백석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겉으로 태연한 모습을 보이며 고개를 거듭 끄덕거렸다. 양만석과 조선에는 백석을 데리고 남산 기슭에 있는 그들 새방까지 데리고 갔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백석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수걱수걱 따라와 주었다. 광주 할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나 연락을 하실 거죠? 집 가까이 왔을 때 백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 서며 물었다. 왜? 연락해 주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마. 양만석이 백석을 돌아보며 웃는 얼굴로 대꾸했다.